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1월 11일 화요일이고요. 요즘 같은 날씨에 야외 테라스에 낮에 아침 저녁으로 추우니까 네.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책 쫙 읽고 있는 모습은 아주 멋지더라고요. 너무 좋죠. 요즘에는 책 읽는 방식이 좀 달라졌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조용히 책을 읽었다면 이제는 한 권의 책을 여러 명이 돌려 읽으면서 각자 좀 마음에 드는 글귀 밑줄을 긋거나 혹은 뭐 인상적인 부분에 동그라미를 치는데 이렇게 나눠 읽는 교환 독서가 굉장히 인기라고 하고요. 야외에서 책 읽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네. 넓은 공간에 모여서 야외에서 책 읽기도 즐긴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도 나도 예전에는 소년, 소녀, 문학 소년, 소녀의 감성이 있었는데 이러는 분 계실 거예요. 네. 그 감성 살려서 오늘 책 한 권 펼치고 차 한 잔 하시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철저하게 준비해놨어요. 네, 오늘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김현우 소장과 함께하는 경제 레시피죠. 뭐니 준비했고요. 또 이보은 선생님과 함께하는 맛있는 레시피 4개 식탁도 이어집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럼 화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화요일 아침입니다.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죠.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모닝픽은 새벽 배송 논란 확산입니다. 네, 민주노총 택배 노조의 새벽 배송 금지 제한 얼마 전에도 저희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지난달 22일이었습니다. 이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회의에서요. 민주노총 택배 노조가 노동자의 수면 시간과 건강권을 최소한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는 새벽 배송을 금지하자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소비자와 유통업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고요. 논란은 갈수록 확산되는 모습인데요. 지난 9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새벽 배송 금지 주장은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라면서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새벽 배송 금지 논의는 소상공인들에게 생존의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식재료를 새벽 배송으로 받아서 하루 장사를 준비하는데 이게 중단되면 새벽에 차를 몰고 식자재를 구매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황에 내몰린다면서 노조가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경제에 재를 뿌리겠다는 심산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택배기사들인데 이 택배기사들 사이에서도 새벽 배송 금지에 대한 반대 의견이 꽤 높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새벽 배송 기사 대부분은 실제로 택배 노조의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새벽 시간대에만 일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무엇보다 이 새벽 배송이 사라지게 되면 임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새벽 시간대에 일하게 되면 이 주간 배송보다 월급이 수십만 원 이상 많기 때문에 일부러 새벽 배송을 택하는 기사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네, 결국 단순히 새벽 배송 중단 논의로만 볼 문제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업계와 노동계에서는 이번 논쟁이 새벽 배송 금지 여부로만 좁혀지면서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논란의 출발점은 새벽 배송 대표 기업이죠. C사의 이 고강도 저단가 노동 구조였는데요. 지금은 노동자의 건강권 대 소비자 편익과 일자리 문제로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택배 기사들 역시 건강권 보장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새벽 배송 금지가 아니라 충분한 휴식권 보장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단순한 찬반을 넘어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리, 그리고 소비자의 편의, 그리고 직장 선택의 자유, 네. 이런 거죠. 근데 생체 리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건데 이게 잘 마무리가 돼야 될 텐데요. 자, 다음 픽은요. 네, 두 번째 모닝픽은 무분별한 의료 쇼핑입니다. 네, 의료 쇼핑. 사실 이 표현도 좀 그렇습니다. 의료라는 게 쇼핑을 한다, 우리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판다, 이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어떤 네. 이야기일까요? 이 의료 쇼핑이라는 게 이제 하루에 환자가 여러 곳의 병원이나 약국을 돌면서 이 중복으로 진료나 처방을 받는 일을
말하죠. 무분별한 의료 쇼핑으로 인해서 이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 새 나간다는 소식입니다. 실제로요, 올해 1월부터 10월 사이에 무려 1297회의 외래 진료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 한의원 등 하루 평균 의료기관만 4.3곳을 다니면서 의료 쇼핑을 한 셈이죠. 뿐만 아니라 10달 동안 외래 진료에서 총 799회의 주사 치료를 받은 분도 있었고요. 하루에 의료기관 6곳을 돌면서 물리치료를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외래 진료 200회 초과 환자를 보면 6만 1,603명으로 이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한 진료비만 5,624억 원에 이르고요. 이 범위를 150회 초과로 넓히게 되면 대상 환자는 20만 명으로 껑충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건강보험 부담금 2조 3천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분들은 좀 건강 염려증이 있는 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네. 이건 좀 도를 지나쳤잖아요. 근데 아무리 건강보험으로 뭐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해도 이 정도까지 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정부도 이제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요. 지난해 7월부터 연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 이용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90%로 높이는 본인부담 차등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평균 외래 본인 부담률이 20%인 점을 고려하면 90%는 상당히 강화된 수준이죠. 이 제도 시행 이후에 과다 외래 이용이 일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무분별한 이용은 완전히 사라지진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 쇼핑을 근절하기 위해서 병원 이용 기준을 더 엄격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연 365회를 넘을 때 본인 부담률을 90%로 조정하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을 200회에서 300회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외래 이용 제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 예방의학과 교수는 노인 돌봄이나 또 의료기관이 부실한 상황에서 이런 경제적 불이익으로 병원 이용을 막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병원 문턱 높이면 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거니까. 네. 아유 참 몇몇 사람들이 이러면 전체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자, 다음 픽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모닝픽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입니다. 네, 정부와 여당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공식 선언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처음으로 도입이 됐었죠. 당시에 시범 사업 형태로 허용돼 왔는데 정부 여당이 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공식 선언하면서 법제화의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현재는 희귀 질환자나 수술 후 경과를 보는 환자를 제외하고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약은 병원이 환자가 정한 약국으로 처방전을 보내면 환자가 직접 또는 대리 수령을 해야 하는데요. 앞으로 제도화 추진 과정에서 구체적인 비대면 진료 범위나 대상자 등의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세부안이 어떻게 마련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이 제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의료계와 산업계 모두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두고 의료계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라는 게 어디까지나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서 드러났던 부작용을 면밀히 평가해서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어떻게 보면 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잘못하면 환자가 적절한 치료 타이밍을 놓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세부 사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인 건데요. 실제로 미국에서 이 비대면 진료 관련 소송의 66%가 오진 때문에 발생을 했고요. 평균 손해배상액이 7억 2천만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의료계는 이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비대면 진료 시에 처방 가능한 약품이나 처방 기한을 제한하고요. 의료 분쟁 발생 시에 책임 소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에 산업계는 환자 편의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환자들의 편의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런 플랫폼들이 개인의 건강 정보를 축적하고 또 비급여 진료 등 수익성이 큰 의료 서비스 이용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참여연대는 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것은 의료를 영리로 활용하라는 길을 열어주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간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이 아닌 공공 플랫폼 중심의 비대면 진료 체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환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법이 뭔가 이걸 네. 찾아봐야 되겠죠. 네, 다음 모닝픽은요. 네, 네 번째 모닝픽입니다. 수능날 교통 총력 지원입니다. 야, 드디어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서울시가 수험생들을 위해서 교통 대책을 마련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이 서울에서는요, 228개 시험장에서 총 11만 4,158명의 수험생이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자, 수험생은 당일 오전 6시 30분부터 8시 10분 사이에 지정된 시험장에 입시를 해야 하는데요. 서울시는 교통 혼잡으로 인한 지각을 막기 위해서 시청과 구청, 공공기관 등의 출근 시간을 평소보다 1시간 늦춘 오전 10시로 조정했고요. 지하철은 수능 당일 운행 횟수를 평소보다 29차례 늘리고 오전 6시부터 10시 사이에 집중 배차합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도 수험생 입실과 귀가 시간대에 맞춰서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지 또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집중 배차할 계획입니다. 이 수험생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이제 지각이고 컨디션이고 이럴 텐데 아침에 헐레벌떡하면 컨디션이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항상 보잖아요. 뉴스에서 이렇게 경찰차나 오토바이 급하게 타고 막, 급하게 도착하는 거 이런 저 시험에 임박했을 때 지원 대책 이런 것도 있는 거죠. 네, 마련돼 있습니다. 자치구별로요, 수험생 수송 지원 차량 이 안내문을 부착한 민간 관용 차량 646대를 시험장 인근 지하철역이나 또 버스 종류소, 주요 고차로 등에 배치를 해서요, 이 지각이 우려되는 수험생들을 무료로 시험장까지 데려다 줄 계획이고요. 수능 당일에는 또 자치구 공무원, 민간 봉사자 등 2,200명이 동원돼서 이동과 안내를 돕는다고 합니다. 아이고, 수험생 여러분 힘내시고 네. 우리 학부모님들도 힘내시고 아직도 옛날 생각나요. 저도 그래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해야죠. 예,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옷차림 정말 따뜻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날이 또 급격히 추워졌는데요. 자세한 날씨 문단영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내일 아침까지는 추위를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더 떨어져서 강원과 파주 곳곳은 영하권으로 출발했는데요. 낮에는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이 정도의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인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6도로 예상돼 평년 기온을 슬슬 회복하겠고 내일 낮이면 평년을 웃돌겠습니다. 오늘 낮에도 기온은 크게 오릅니다. 어제 12.7도에 그쳤던 서울의 기온은 오늘 15도까지 훌쩍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널뛰는 기온에 건강관리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시면 서울과 대전이 15도, 광주와 대구가 16도, 부산은 18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큰 폭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가끔 구름이 많겠는데요. 오후부터는 구름도 없이 청명한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맑은데요. 계절이 변화하는 길목에서 생기는 낮과 밤의 일교차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휴식과 힐링이 필요한 요즘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경남 양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인 통도사를 비롯해서 다양한 관광 명소가 많은 양산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웅장한 천성산과 천태산 그리고 맑게 흐르는 낙동강이 어우러진 도시. 산과 강이 빚어낸 그림 같은 풍경 속에서 천년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양산. 그 특별한 매력을 찾아 떠나봅니다. 어스름하게 밝아오는 새벽, 이른 아침부터 양산을 찾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문정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가 아닌 유라시아 대륙에서 가장 먼저 일출을 볼 수 있다는 양산 천성산에 왔는데요. 벌써부터 해가 뜨려고 하고 있는데 빨리 올라가서 봐야 할 것 같아요. 저와 함께 일출 보시러 가보실까요? 천성산 정상을 향해 오를수록 어둠이 서서히 걷히며 붉은 태양이 힘차게 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진짜 멋있다. 가을이라서 그런지 하늘도 너무 맑고 산도 진짜 잘 보이는데요? 와, 정상에 올라서자 하루를 시작하는 양산 시내가 한눈에 펼쳐졌는데요. 이곳 천성산은 이렇게 아름다운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고요. 사계절마다 색다른 자연 풍경을 품고 있어 양산 8경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네요. 멋진 일출을 뒤로하고 제가 다음으로 찾은 곳은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산시 문화관광해설사 박현덕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천년 고철 통도사부터 함께 구석구석 둘러보기로 했는데요. 저는 통도사에 오늘 처음 와봤는데 네. 통도사는 어떤 곳인가요? 통도사는 신라 선덕여왕 646년에 자장율사가 창건한 서찰입니다. 13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법등이 꺼진 적이 없이 수행처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2018년에는 한국의 산지 승원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와, 여기 굉장히 벌써부터 웅장한데요. 우리나라 3대 사찰 중 하나로 꼽히는 통도사. 절중의 종갓집이라 불릴 만큼 오래 전통과 위상을 자랑하는데요. 이제 저와 함께 통도사 본격적으로 구경해 보실까요? 여기 되게 웅장해 보이는데 어떤 건물이 있나요? 네, 이 건물은 바로 통도사 대웅전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대웅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불상을 모시고 있는데요. 통도사 대웅전에는 불상을 모시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금강 계단이 있기 때문에 사리탑을 향해서 예불을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만 마주할 수 있는 풍경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기 한번 보시면은 네. 이제 석종룡의 사리탑이 보이시죠? 아, 저기예요? 네네. 저기가 바로 이제 통도사의 근본 정신이 들어 있는 금강 계단입니다. 저기 이제 석종룡 구도 안에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이네요. 통도사를 비롯해 양산에는 구경할 곳이 참 많은데요. 내원사 계곡이나 홍룡 폭포처럼 자연이 그대로 살아있는 멋진 경관들도 있으니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들러보세요. 이렇게 또 해설사님이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주시니까 정말 1000년이 넘는 역사를 풍부하게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았는데요. 다음으로는 또 어딜 가보면 좋을까요? 낙동강 옆에 위치하고 있는 수변공원인 황산공원에 지금 축제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축제가 열렸어요? 네, 그쪽으로 이동하실 겁니다. 네, 바로 가봐야겠네요. 네. 양산에 떠오르는 하플 황산공원. 이 계절에 꼭 들러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니 저도 직접 가봐야겠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이연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황산공원에 꼭 와봐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와 봤는데 지금 벌써 보이는 풍경부터 보니까 굉장히 남다른데요? 너무 아름답죠. 지금 뎁사리가 가을의 정취를 느끼게끔 이렇게 물들을 가고 있는 그런 전경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10월 중순에 가장 예쁘게 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정말 좋은 시기에 왔네요. 아, 그렇죠. 여기가 바로 뎁사리 군락입니다. 황산공원의 뎁사리 군락은 규모도 크고 걷기도 편해서 경남을 대표하는 가을 명소로 불린다는데요.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보니 그 이유를 단번에 알겠더라고요. 뎁사리 우리도 처음 봤어요. 아, 그랬어요? 실물은 처음이에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보니까 색깔이 너무 예뻐요. 여기 고기도 좋고 뭐 해나무도 잘 해놓고 너무 보기 좋아요. 오면은 그것도 무슨 저쪽지가 예, 거기 너무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말도 못해요. 계절마다 와야겠네요, 정말. 네, 오늘 봄에도 오고 시큼하면 여기 와요. 너무 부러워요, 정말.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황산공원. 이렇게 꽃을 보며 힐링은 물론 캠핑이나 파크 골프 같은 다양한 레저까지 즐길 수 있어서 더욱더 인기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뎁사리를 항상 SNS로만 봤었거든요. 근데 눈으로 실제로 보니까 이제 가을의 향기가 더 물씬 느껴지는데 또 따로 가보면 좋을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혹시나 식사는 하고 오셨어요? 아직 못 먹었어요. 맛집 추천해 주세요. 지금 안에 들어가시면 아주 특별한 분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특별한 분이요? 네. 해설사님이 알려준 맛집으로 바로 달려가 봤는데요. 저를 기다리는 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양산시장 나동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의 식사 메이트는 바로 나동현 양산시장님입니다. 여기 특별한 분이 계시다고 해서 와봤는데 시장님이 계셨네요. 예.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추어탕집인데 그래요. 추어탕이 그렇게 특별한 음식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우리 경상도식 추어탕인데 맑은 추어탕이죠. 네? 맑은 추어탕. 맑은 추어탕. 자, 우리 사장님, 예, 우리 평상시 묻는 추어탕으로 주문할게요. 감사합니다. 지금이 딱 그 추어탕철이죠. 원래 주대 가을 추자를 쓰잖아요. 전에 농경문화시설에는 별을 베고내고 나면은 그 고랑이 생기는데 거기에서 미꾸라지들이 물을 찾아서 거기에 그 들어가나요? 진흙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거는 정말 보양식이죠. 별미인 바삭한 추어튀김까지 경남에서 만나는 특별한 맛에 저도 기대감이 한껏 높아졌는데요. 드디어 추어탕 한상 차림이 나왔습니다. 맑은 추어탕은 저도 처음이라 그 맛이 더욱더 궁금했는데요. 예, 자 이걸 내가 어떻게 먹는지 어떻게 양념을 하는지 내가 네, 설명을 알려주세요. 해드릴게요. 먼저 마늘을 일정량을 넣습니다. 땡초 이거를 좀 많이 넣으면 나는 땡초를 많이 넣거든요. 그러고 이 산초. 경상도에서는 얘가 제피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제피. 제피. 향이 엄청 강한데요? 이게 좀 들어가야 제맛이 납니다. 아하. 그리고 이 경상도식 추어탕의 참맛을 느끼려면 방아잎이 빠질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 회는 간이 좀 안 맞으면 간장을 넣는다든지 너무 소금을 맛있어요. 넣는다든지 너무 맛있어요. 눈이 딱 띄이는데요? 눈이 띄어져. 네. 전 사실 맑은 국물이라 좀 밍밍할 줄 알았거든요. 야. 근데 이 향이 느껴지면서 진짜 보양식 같은 게 그렇죠. 와, 미꾸라지 애호박에 사가지고 너무 신기하다. 얘가 튀긴 거예요. 저 미꾸라지 튀김은 처음 먹어보는데 이 안에 미꾸라지는 되게 토실토실해서 너무 맛있어요, 지금. 이 양산에 와보니까 정말 다양한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 시장님이 보시는 매력은 어떤 걸까요? 우리 양산이 내년이 양산시 성격으로 해서 30주년이다. 30주년이요. 그걸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양산 방문회 회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양산 방문회 회거든요. 우리 양산이 자랑하는 여러 가지 자연 경관들 이런 걸 한번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양산에 통도사도 있고 이렇게 맛있는 맛집도 있는데 또 가볼 곳이 없을까요? 지금 이 시간대에는 딱 가볼 곳이 우리 양산 타워가 있습니다. 양산 타워가 네. 있어요? 양산 타워에 올라가면은 양산 시가지를 다 조망을 할 수 있고요. 거기도 꼭 가봐야겠어요. 거기 꼭 가보세요.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지고 어둠이 내려앉았는데요. 양산의 새로운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는 양산타워. 전망대로 올라오니 화려한 불빛으로 수놓은 양산의 밤이 펼쳐졌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훨씬 높고요. 그리고 뭐 낮에도 물론 좋았지만 이렇게 밤에 양산 시내를 한눈에 다 볼 수 있으니까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일출부터 경상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찐 맛집 그리고 야경 맛집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양산 여행을 즐겨봤는데요. 양산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지는 아름다움인 것 같습니다. 이번 가을이 가기 전 여러분께도 꼭 한번 양산 여행 와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모두 양산으로 오세요.
천년의 숨결과 자연의 아름다움이 살아 숨쉬는 도시. 이번 주말 양산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여행 오는 건 어떨까요? 네, 돈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화요일의 경제 레시피 뭐니 시간입니다. 네, 이분들 과연 오늘은 또 어떤 인사를 준비해 왔을지 매주 기대가 돼서 못 견디겠어요, 정말. 금융 아이돌이죠. 머니보이즈 김현우 소장 그리고 신인선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머니보이즈입니다.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저번 주에 실패했는데 오늘 완벽합니다. 안녕하세요, 머니보이즈입니다. 연습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신인선 씨가 가수니까 그런데 김현우 소장님도 한 노래 하시는 모양이에요. 아침부터 혹독하게 트레이닝을 받았거든요. 다음 주도 그러면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근데요, 제가 어제 운동을 하러 갔는데 벌써 이제 너무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를 그렇더라고요. 해놨더라고요. 요즘 마트 가보신 분들도 크리스마스 장식이나 용품들이 벌써 많이 나왔다는 걸 느끼셨을 텐데 그러니까 이 말인 즉 2025년이 다 갔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올해 가기 전에 뭐라도 좀 해봐야 하지 않나? 이런 조바심 저만 생기는 거 아니죠. 올해 가기 전에 송년 날짜를 잡아야죠. 그렇죠. 실제로 막 오늘 뭐 12월 요때 뭐 이렇게 날짜 잡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리고 또 올해 하지 못했던 것 마무리해야지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인선 씨는 뭐 마무리 올해 요거는 했어야 되는데 하는 건 뭐 있어요? 제가 원래 소비 욕구가 별로 없었는데 요즘에 노래 학교를 하고 있는데 노래 학교 보통 대형마트나 이제 백화점 같은 데서 하거든요. 그럼 너무 사고 싶은 게 많아요. 그것도 요즘 빼빼로데이 아니겠습니까?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싶고 사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엄마들이 막 쇼핑 끼고 다녀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소비 효과가 좀 들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욕심일까요, 소부장님? 아니요. 뭐 소비하고 싶으면 해야죠. 내수 활성화에도 기여를 하시고 그렇죠.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쓰기는 해야 됩니다. 벌면 써야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이게 무신경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놓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금융 계좌라든가 제도 등에서 혜택이 올해로 종료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머니 시간이잖아요. 이 돈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가기 전에 점검해 봐야 될 계좌가 뭔지 또 이 계좌에 꼭 가입을 하기는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오늘 꼭 짚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뭐 뭐니 해도 머니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어떤 계좌를 점검해 봐야 할지 궁금증 톡방 열어서 먼저 확인해 볼게요. 열어주세요. 예인 엄마, 아니 예인 버핏? 요즘 투자가 꽤 잘 된다면서 비결이 뭐야? 아이고 무슨 소리야. 그냥 소소하게 버는 건데 뭘. 그러지 말고 잘 될 때 한턱 쏴. 우리 아파트 앞에 새로 이탈리안 레스토랑 생겼더라.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구만. 알겠어. 내가 쿨하게 쏠게. 역시 예인 버핏. 근데 투자하면 세금이 만만치 않다던데 세금은 얼마나 나와? 세금? 그거 다 방법이 있지. 나는 세금 신경 안 써도 돼. 어이! 이건 또 뭔 소리야? 세금 신경 안 쓰는 법 나도 빨리 알려줘. 야, 여인 엄마의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세금 걱정이 없다. 이거 진짜 혼자만 알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이 예인 어머님이 가입하신 게 바로 이거 아닌가 싶은데요. 올해 가기 전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될 계좌 첫 번째는 바로 비과세 종합저축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그러니까 이게 세금이 없는 저축통장 뭐 이런 이야기인가요? 정확합니다. 제가 편의상 요 계좌는 꼭 가입을 하셔라라고 계좌라고 표현을 하기는 했는데요. 이 저축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예금이나 적금 같은 금융상품인 건가?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는 거 가입하면 되나 하실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큰 제도예요. 예금이나 적금뿐만 아니라 뭐 주식, 채권, 파생결합증권, 뭐 펀드 같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도 이 비과세 종합저축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상품 설명서에 비과세 종합저축용 이 계좌라고 명시돼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입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 금융상품을 가입하면 이자 소득세라는 걸 내게 돼요. 15.4%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15.4%를 전혀
단 한 푼도 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금융상품에 5천만 원을 넣어서 잘 굴려가지고 이자가 5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세금을 77만 원 떼고 은행에서 나머지만 주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비과세 종합저축에다가 가입을 하시게 되면 이 받는 돈이 500만 원 그대로. 그러니까 누군가 일반적으로 가입하면 423만 원의 이자를 받는데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하면 500만 원의 이 수익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의무 가입 기간 같은 것도 없어서 하루만 가입해도 사실 비과세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장님, 네. 우리 머니보이즈 지금 한지 2년 됐는데 네. 우리 우정이 이 정도입니까? 아니 이거 고물가 시대에 7만 원도 아니고 77만 원 아낄 수 있으면 그렇죠. 저한테 알려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려주셨어도 가입을 못합니다. 왜요? 안타깝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비과세 종합저축이 세제 혜택 강력하잖아요. 아예 그냥 세금을 면제해 주는 거기 때문에 가입 기준도 정해져 있어요. 지금은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일단 65세 이상이어야 좀 많이 기다려주셔야 되죠. 우리 아버지가 되네. 아니면 65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 혹은 그 유족, 가족 이런 분들 기초생활수급자 가입 대상에 다 해당이 됩니다. 납부 한도도 근데 정해져 있는데요. 전 금융기관 전체를 통틀어서 A은행, B은행, C증권사 다 통틀어가지고 5천만 원 한도 내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제약이 좀 있긴 한데 65세 이상이면 이거 꼭 들어야 되겠다 싶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ISA 계좌라든지 연금저축하고 비교해보면 뭐가 달라요? 네, 비과세 종합계좌라고 하면은 이제 ISA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ISA는 좀 보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서 말씀드린 비과세 종합저축은 약간 그 꼬리표를 붙여놓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예금이나 적금 가입하러 갈 때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해주세요. 그럼 거기에 꼬리표를 딱 붙여놓는 거죠. 그러면 이건 비과세 저축으로 가입한 예금 적금 이런 거고 ISA는 약간 주머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ISA 계좌 먼저 만들어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그 안에다 담을 금융상품을 내가 고르는 구조라서 중간에 바꿀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ISA는 연간 납입 한도가 2천만 원입니다. 만 19세 이상이면서 직전 3년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요. 또 의무 납입 기간이 있는데 3년을 유지해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해지할 때는 그간 발생한 순수익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좀 낮은 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ISA는 연령에 상관없이 투자에 좀 더 특화된 것 같은데 그러면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절세가 가능하죠? 앞에 연금이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노후 준비에 특화된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노후 준비도 하면서 세금 혜택, 세제 혜택까지도 받을 수 있는 이런 계좌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납입을 할 때 우선 소득세를 줄여줍니다. 우리가 소득세라고 하는 거는 월급을 받을 때 띄고 나중에 뭐 연말정산할 때 돌려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세액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할 때 이걸 가입하면 더 많은 세금을 돌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연금저축 계좌 안에서 굴리게 되면 굴리는 동안에는 그 어떤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건 세금을 매기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나 깨게 됐을 때 그때 세금을 부과하니까 세금을 굴리는 동안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이 처음에 운용하는 동안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이걸 이제 과세 이연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는 낮게는 3.3%에서 많게는 5.5%의 세금을 걷는 거죠. 이건 이제 세액공제를 받았을 때의 세금 얘기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난 그냥 납입만 했다 하는 경우에는 원금은 당연히 비과세 그리고 이 운용 이익에 대해서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합니다. 이거에 연간 납입 한도도 있는데요. 1년 동안에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가 있고요. 그중에 이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연금저축만 가입하셨으면 600만 원. 여기에 IRP까지 추가로 가입하면은 300만 원이 늘어나서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하면 비과세 종합저축은 세금 완전 면제, 네. ISA는 투자형 절세 계좌, 또 연금저축은 노후 준비형 절세 계좌다. 네. 그렇죠. 그 65세 이상 되는 분들 중에서는 전에 들어오는 ISA 계좌도 있을 거고 또 65세 이상이 됐을 때 비과세 종합저축 통장도 만드셨을 거고 그렇죠. 이게 두 개가 다 있어. 그러면 어떻게 관리합니까? 요거는 이제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기간이 다르다 보니까 해당 계좌를 언제까지 보유할 수 있고 또 유지해야 되는지 요걸 두고 활용을 하시는 게 방법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비과세 종합저축 같은 경우는 별도의 의무 유지 기간이 없습니다.
다만 이 꼬리표를 붙여놨을 때 그 상품의 만기, 그러니까 적금 1년짜리를 가입하면서 비과세 종합저축을 해주세요. 그러면 1년 만기 적금의 이 만기는 다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요것만 채우면은 다 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록 이제 내가 짧은 기간 안에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이 돈을 굴리고 싶다라고 할 때는 비과세 종합저축이 좀 유리하고, ISA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지만 3년을 유지해야 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 비교적으로 한 중장기 이렇게 돈을 굴리고 싶다 할 때는 ISA가 조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돈을 잠깐 막아놓을 때는 비과세 종합저축 활용하시고, 아니면 3년 이상 굴릴 거야라고 하시면은 ISA를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내년부터 비과세 종합저축의 무슨 그 혜택 이게 대폭 좀 줄어든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줄어들어요? 일단은 종합저축의 가입 문턱이 확 높아진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기존에는 65세 이상만 되면 누구나 다 가입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65세 이상 조건에 자격이 하나 더 붙습니다. 바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정 조건을 제외하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만 이제 가입이 가능하다. 네. 가입 기준이 왜 바뀐 거예요? 이게 세수 확보하고 과세 형평성 문제예요. 이게 그동안은 고령층 전체에다가 혜택을 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고소득층, 고자산가 이런 분들도 세금을 면제받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소득층과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들에게 혜택을 집중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불필요한 비과세 혜택을 좀 줄여나간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장님, 네. 단도직입적으로 비과세 종합저축 올해가 가기 전에 막차 탑승해야 합니까? 65세 이상이시라면, 특히나 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니시라면 가입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다만 이제 요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한 상품의 만기까지 유지해야 된다는 거 말고는 뭐 딱히 제한 사항은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앞서서 정부가 요 대책을 발표한 게 7월 말에 요 정책을 발표를 했거든요. 이거 앞으로 줄이겠다. 그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바로 다음 달 8월에 5대 증권사의 비과세 종합저축 신규 가입 건수가 7월 대비해서 2배 이상 늘었다고 해요. 막차를 이때부터 타신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꼭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송 보시면서 나는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 아직 가입을 안 했는데, 혹은 우리 부모님께 이거 말씀드려야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텐데요. 이거 가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우리가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이런 금융기관에 가서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이거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처럼 자격 조건이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증빙 서류를 지참을 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또 일부 기관은 직접 가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가입도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이미 가입돼 있는 분들은 그럼 그 혜택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일단 올해 가입해놓고 내년이 넘어가면 그게 만기가 될 때까지는 혜택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예적금 계좌를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난 그럼 가입하고 있는 예금이 있는데 이거 변경할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상품을 가입할 때 그때 딱지를 붙여야 돼요. 중간에 딱지를 붙이는 건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일반 예금으로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다시 가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새롭게 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비과세 종합저축 말고도 비과세 관련 혜택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계좌가 더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이런 것들을 이제 상호금융이라고 하는데 이 상호금융권의 예적금과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좀 축소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상호금융권에 맡겨진 돈이 상당하다고 들었어요.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930조 원을 넘겼다. 상당한 액수죠. 근데 이렇게 많은 돈이 맡겨져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거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기존에 있던 비과세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 내용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상호금융기관에 무언가 가입을 할 때 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자격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1인당 3천만 원까지는 이자 소득세 14%를 면제받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1.4%만 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원 가입이 그럼 어렵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혜택이 이렇게 그럼 가입만 하면 되겠네?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제도가 왜 생겼냐? 1976년에 농어촌 지역경제를 좀 활성화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런 상호금융의 준조합원으로 가입해서 그 모은 돈으로 어떤 수익 사업도 하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사업도 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도입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도입된 후에 50여 년간 혜택이 그대로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유지되던 그 혜택이 축소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원래 제도의 취지, 목적과 좀 변질이 됐기 때문이에요. 소액만 내면 이 소액이라는 게 10,000원, 15,000원, 비싸봐야 5만 원 정도거든요. 이렇게 해서 준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고 또 나중에 비과세 혜택 받은 다음에 그 조합원 가입비는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산층이나 이 고소득자들의 절세 수단으로 활용이 된 거예요. 정부가 파악한 이 규모만 하더라도 조세 지출 규모만 하더라도 1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2025년 말로 이제 일몰 예정이거든요. 근데 그때 가서 이걸 연장할지 축소할지 현재 검토 중입니다. 특히나 고소득 준조합원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세를 그냥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상호금융권 이용하는 분들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이걸 지금 계속 유지해야 되나 이제 다른 데로 가야 되나 이런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무조건 갈아타자보다는 가입해 두고 계신 건 소급 적용하지는 않으니까요. 네. 금리가 높거나 뭐 만기까지 기간이 그렇게 짧은 상품이라면 해지하지 말고 그냥 가입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급 적용은 안 하니까 일단 가입은 해두고 유지는 하는 쪽으로 그렇게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까지 가입했는지에 따라 그 이전 가입분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게 내년부터 바뀌게 되면 내년부터 가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거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가입만 하면 다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달라지거나 축소되는 금융 혜택들 잘 알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가 가기 전에 또 어떤 부분을 점검해 봐야 할지 궁금증 톡방 열어서 확인해 볼게요. 보여주세요. 아들아, 어떻게 지난 추석 때 다녀간 후로 강간 무소식이냐? 잘 살고 있지? 무소식이 희소식이잖아요, 아빠. 그래, 회사 생활은 좀 어때? 월급은 따박따박 모아야 하는 거 알지? 뭐 적금이라도 들었어? 또 잔소리. 아니 아빠, 요즘같이 투자할 게 많은 세상에 적금이 웬 말이에요. 야야, 내가 우연히 봤는데 청년들이 가입하면 목돈 마련해주는 통장이 있어. 그거 좀 알아봐. 제 월급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간섭 노노. 일단 이 아버지랑 아들은 돈 얘기하기 전에 좀 친해지세요. 사이가 별로 안 좋네. 그렇죠? 간섭 노노. 아니 근데 저 아들 목돈 마련을 위해서 아빠가 이런 제안도 해주는데 이거 고맙죠. 좀 더 알아보면 되는 거잖아요. 간섭 노노래잖아요. 역시 경륜, 연륜, 행복한 아침 행륜. 제가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재용 아빠가 말하는 그 계좌 진짜 있는 거 맞아요? 있는 거 맞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 점검해야 될 계좌 세 번째가 바로 이 청년 도약 계좌인데요. 청년 도약 계좌는 매달 가입 신청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이번 달은 14일까지가 가입 신청 기간이고요. 중요한 건 이 12월 가입 신청 기간을 마지막으로 신규 가입이 이제는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야말로 저 같은 청년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제대로 알아보고 막차를 이제 탈지 말지 제대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마 이 방송을 지금 이제 보고 계신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한테 이거 얘기해줘야겠다. 아마 그 생각 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청년 도약 계좌는 쉽게 말해서 정부가 청년들이 돈을 좀 모아가지고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런 이제 정책형 적금이에요. 19살에서 만 34세 그리고 총 급여 7,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금액인 경우 6,300만 원 이하의 청년이라면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5년 동안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납입을 하게 되면 그 금액에 정부가 일정 금액을 기여금 형태로 더 얹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보너스 같은 개념이죠. 좋다. 그리고 이렇게 5년을 유지하게 되면 은행에서 주는 이자, 정부 기여금 이런 것들을 합쳐서 계산해 봤을 때 약 연 9.7%, 9.5% 이 정도 수준, 10% 가까운 금리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혜택을 내세운 덕분에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누적 가입 인원이 240만 명을 현재 넘어서고 있습니다. 야, 이거 청년 도약 계좌는 뭐 조건만 된다면 이거 안 될 이유가 무조건 전혀 없는 해야겠네요. 건데 올해 안에 가입해 두는 게 좋을까요? 올해 안에 가입을 해서 꾸준히 납입을 하는 게 사실은 답입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연 뭐 9% 금리 혜택이 있으니까 처음에 들으면 정말 좋아 보인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5년 동안 꾸준히 납입을 하셔야 돼요. 5년이면 뭐 강산이 한 절반 정도 바뀔 그런 시간이죠. 근데 3년 정도 유지하면 일부 이자 혜택은 남지만 기본적으로 5년 만기까지 유지해야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처럼 뭐 금리나 제도가 계속 바뀌는 상황 혹은 주식이 이렇게 막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5년을 꽉 채워서 묶어두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걸 꾸준히 납입할 자신이 없다면 굳이 막차를 타는 건 별로 안 좋은 선택이라고 보입니다. 꾸준히 납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만약에 이 청년 도약 계좌가 사라진
하신다고 하면 이런 비슷한 혜택을 제공하는 적금이 또 신설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내년에 청년 미래적금이라는 걸 출시를 예고를 했는데요. 와우.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청년 미래적금은 이제 개인 소득이 연 6천만 원 이하인 19세에서 34세 청년이 5년이 아니라 3년 만기로 월 최대 50만 원씩 부을 수 있는 적금이라고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건 이제 두 가지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뉘는데요. 일반형은 납입금액의 6%, 우대형은 납입금액의 무려 12%를 정부가 보너스, 기여금으로 보태주고요. 여기에 이제 비과세 혜택까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우대형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입사하는 신규 입사 청년이 입사한 지 6개월 이내에 가입을 해야 되고 3년간 그 중소기업을 다녀야 한다라는 근속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 미래적금은 3년 동안 최대 2,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시중 적금 금리로 환산하면 각각 연 12%, 연 17% 수준의 혜택이라고 합니다. 야, 이런 혜택은 정말 꼼꼼히 잘 따져보고 가입하는 게 좋겠고요. 네. 이런 제도들 외에 또 올해 가기 전에 살펴봐야 될 게 뭐 있습니까? 네, 뭐가 사라지는 건 아닌데 앞서 잠깐 말씀드린 ISA 계좌, 네. 요거는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가입을 좀 하셔라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ISA는 1년에 한 해의 납입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 한도가 1년마다 2천씩 늘어나는데 이게 가입한 지 만 1년이 아니라 해가 바뀌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12월에 가입하셨어도 2026년 1월이 되면 한도가 2천만 원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도 놓치기 전에 올해 안에 가입을 하시는 게 좋아서 미리 가입을 해두시고 의무 유지 기간은 3년이기는 하지만 한도가 이렇게 쌓이기 때문에 아유 난 지금 돈 없어 라고 해도 미리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혹시나 돈이 생겼을 때 넣을 수 있는 넉넉한 주머니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예, 올해가 가기 전에 점검해봐야 될 다양한 계좌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17분 이제 됐습니다. 네. 자, 이모 선생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번에 4개 식탁 시간이에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샤브샤브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샤브샤브 정말 맛있죠. 네. 요새요 제가 SNS를 보니까요 요새 MZ 세대들은요 이 샤브샤브를 건강식 다이어트식으로 좀 즐긴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샤브샤브 하면 얇게 편썰은 쇠고기를 아주 풍성한 국물에다가 살랑살랑 적셔가지고 소스 딱 찍어 먹는 게 그게 맛이잖아요. 근데 국물이 없는 샤브샤브는 어떨까요? 국물이 없는 샤브샤브? 진짜요? 국물이 없어요. 그렇죠? 먹기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찜으로 즐기는 제철 한입, 찜? 제철 샤브샤브 찜을 준비했는데요. 고기부터 시작해서 알배추, 연근, 단호박, 청경채, 부추, 표고버섯까지 제철 재료의 본연의 맛을 확실하게 살렸습니다. 여러분 찜 요리가요 굉장히 건강에 좋잖아요. 네. 그럼요. 쓰리고가 있는 거 아세요? 쓰리고요? 네. 부담 없고, 부담 없고, 칼로리 낮고, 칼로리 낮고, 영양 손실 적고, 아. 쓰리고가 있습니다. 좋네. 이 제철 재료의 찜 요리는요 정말 영양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맛도 있고요. 그다음에 색색의 재료의 풍성함까지 있으니까 요거 한 판 즐기고 가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너무 좋죠. 제가 오늘은요 제철 샤브샤브 찜을 정말 재빨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쌤과 맛과 영양 눈까지 즐기는 이 요리 타임 기대가 되는데 네. 갑자기 노래 한 소절이 생각나요. 네. 샤브샤브. 네. 보험쌤 샤브샤브 아주 그냥 죽여줘요. 샤브샤브. 샤브샤브. 기대하겠습니다.
좋으네요. 네. 그러니까 오늘 그러면 아주 맛있는 샤브샤브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국물의 재료부터 좀 만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재료 손질을 다 할 건데 국물부터 이제 끓여놔야지 이게 더 맛있거든요. 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요것만 들어가면 돼요. 국물에는 야, 저거 자주 나와요. 다시마, 그다음에 청주예요. 샤브샤브 찜 국물에 이 다시마를 넣게 되면 감칠맛이 위로 올라가니까 채소들이 훨씬 맛있겠죠. 그리고 우리 여기가 지금 쇠고기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청주를 조금 넣고 이걸 끓여주세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고기는 굉장히 담백하면서 맛있겠죠. 자, 그랬으면 고기의 밑간을 조금 저희가 해야 됩니다. 고기의 밑간은 이렇게 샤브샤브 고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요새는 샤브샤브 고기가 정말 잘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근데 요거를 자르지 않고 준비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바트 같은 데다가 놓고요. 이렇게 놓으세요. 이렇게. 아, 밑간해야 되니까. 네, 밑간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놓으세요. 여기도 밑간을 하시는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왜 그런 적 있잖아요. 샤브샤브 고기를 찍어 먹었는데 씹으면 씹을수록 살짝 고기의 향이 올라와요. 맞아요. 그럴 때 아, 이게 고기 향 맞나? 감칠맛이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이 생각하시잖아요. 그거는 간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밑간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밑간을 하는 요령은요. 바로 요거. 볼에다가요. 소금하고 이 소금은 천일염인데 볶은 소금이에요. 천일염을 후라이팬에 한번 볶아서 이렇게 곱게 빻았어요. 네. 그리고 통후추 곱게 빻은 것을 섞으세요. 후추와 소금. 네, 그래서 이렇게 잘 섞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거를 그냥 솔솔솔솔 뿌려요. 이렇게. 너무 많이 뿌리지 말고 아주 살짝만. 살짝만. 저게 차이가 있구나. 예, 차이가 굉장히 이게 미세한데 요거 하나만 해주면 고기가 더 맛있어지는 아주 마법이 일어납니다. 네. 자, 온 이렇게. 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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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직. 엄마. 엄마라고 한 거야 지금? 아이 그럼 놀란 거예요. 네. 이렇게. 맘마미야. 이렇게 올려주세요. 저게 자, 진짜 요거를 일일이 조금 해주시는 게 좋은데 되도록이면 또 이게 좀 얇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2겹 정도 같이 포개서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오잖아요. 그럼 대부분 좀 이따 샤브샤브 하니까 냉동실 넣지 말고 냉장고 넣어야 맞아요. 되겠다 하시죠. 네네. 근데 냉장고에서 너무 오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늘어져요. 그러니까 살짝 뭐랄까 이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냉장고에 넣고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이따 해야지 하지 마시고 사오자마자.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렇게 뿌려주세요. 이따 해야지 하고 냉동실 살짝 넣잖아요. 그다음에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붙어요. 샤브샤브 할 때 또 힘들어져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살짝 뿌려주세요. 잘못하면 샤빙 돼요. 너무 얼어버려가지고. 저거 다 정성이거든요. 지금 밑간하고. 이렇게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자, 그랬으면 이제 제가 고기를 만졌던 손이니까 요건 이제 빼야 되겠죠? 네. 빼주고. 청결해라.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 샤브샤브의 아주 기본이 되는 배추예요. 알배추인데 문제는 이 알배추를 썰 때 이야. 신선해. 예쁘게 생겼네. 너무 굉장히 신선하다. 맛있겠죠? 네. 또 이쁘세요. 요새는 요게 정말 달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시기에. 요거 꼭 잡수시는데 요거요. 요렇게 윗부분 뿌리 부분만 요렇게 잘라내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엎어서 뭐죠? 살짝 칼을 뉘어서 해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딱 잘라놓은 것보다. 맞아. 그래서 어슷썰기. 되도록이면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주세요. 왜냐하면 이 배추를 펼치잖아요. 그러면 보다시피 이렇게 구멍 송송송 돼 있는 거에 증기가 바깥으로 많이 안 올라오겠죠. 그러네. 배추가 다 차지하겠죠. 그럼 배추는 무르고 위에 있는 건 조금 덜 익으니까 그거를 조금 다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켠으로만 해주시는 거예요. 네. 디테일. 다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우리 보은 쌤은. 정말. 이유가 없으면 요리가 안 돼요. 이유가 꼭 있어요. 맞아요. 자, 이렇게 다 됐어요. 이렇게 다 됐으면 이제 여기에다 뭘 넣냐 하면 이제 배추는 넣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약간 노란색이 들어가면 또 이쁠 것 같아요. 이쁘죠. 요즘 그래서 또 은행 나온 이것도 털인데 또. 너무 얇게 썰지 네. 말고 조금 도톰도톰하게
우리가 오늘 먹었을 키포인트는 때 어슷 썰기네요. 이건 뭐 제 마음대로 썰어요. 대신에 이제 안쪽에는 씨를 다 빼고 네. 겉쪽에는 이게 껍질을 대각만 썰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썰어주세요. 너무 얇으면 나중에 다 부서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셔서 하셔야 돼요. 이것도 이렇게 해주세요. 샤브샤브에는 저 단호박이 있어야 맛있어요. 요거 있어야 맛있어요. 있어야 돼요. 어머, 다시마 향이 벌써 왔어요? 다시마 향이 너무 지금 맛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단호박 이제 썰었어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요거 표고버섯인데요. 표고버섯을 제가 이렇게 미리 조금 썰어놨어요. 뼈고. 요거 마음대로 써셔도 돼요. 아, 나는 그냥 도톰도톰하게 굵게 써는 게 좋겠다 하시면 이렇게 써시고요. 네. 아, 나는 그래도 얄푼얄푼하게 조금 채 썰기 하는 게 좋겠다 하신 경우에는 기둥 부분을 조금 더 자른 다음에 이렇게 두껍게 썰어주시면 아, 저거 좋지. 네, 이렇게 요거는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표고버섯도 이렇게 좀 넣어주세요. 완전한 건강식이네요. 그래. 보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아, 쓰리고. 쓰리고가 뭐라 그랬죠? 일단 영양 손실을 낮추고 적고, 네. 그리고 칼로리를 줄이고 네, 낮고, 네. 그리고 마지막에 뭐지? 건강을 부담이 없고. 부담이 이거 없고 부담 맞아. 없잖아요. 아, 네. 맞아요. 저는 뽀고가 없어요. 뽀고. 맛있고. 맛있고, 오, 맛있는 좋아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자, 그다음에 청경채는 낱개로 이렇게 낱잎으로 이렇게 넣는 것보단 이렇게 도톰하게 이렇게 썰어 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썰어 주세요. 저것도 식감 좋은데. 네. 맞아요. 톡 해가지고 요건 또 식감으로 먹는 채소잖아요. 그리고 또 요게 의외로 달아요. 맞아요. 달아달아 이렇게 밝은 달아. 올려주세요. 채소가 듬뿍 들어가니까 진짜 건강이 업되는 기분이에요. 그렇죠. 어.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양파. 양파도 도톰도톰하게 썰어주세요. 더블파. 이렇게. 요것도 약간 굵게 썰어주셔야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 얇으면 얘가 또 나중에 돌아다녀요. 맞아요. 이렇게 썰어주세요. 한 켠은 조금 냅두세요. 왜냐하면 고기가 좀 들어가야 될 아, 맞네. 이렇게 썰어주시고. 저렇게 쪄서 손님상에 그대로 내도 맞아요. 너무 요새는 좋을 이제 것 같아요. 편백나무 찜 같은 거 많이 맞아요. 사용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하셔도 좋은데 제가 여기에다가 편백나무 찜을 하고 싶은데 왜 안 했냐면 어렵게 생각하실까 봐. 우리 집 저거 없는데 그러면 맞아요. 나 못하잖아 이러실까 봐. 네. 찜기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인선 씨 나 물 하나만 주실래요? 물이요? 물 드려야죠. 필요한 게 있으십니까? 네. 어떤 물? 그물 주세요. 이거요? 네. 요거 맛있던데. 요물 어떨까요? 새 거 주세요. 새 이거? 거. 네. 여기 새거 같. 이거 마셨어. 그래요? 맛있어요? 저희 하나만 그거 하나 주세요. 넣어서 드릴게요. 물을 주시오. 저도 이미 많이 마셔가지고. 그다음에 연근도 이렇게 도톰도톰하게 썰어주세요. 굵게. 네. 물 하나만 따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거 썰기 전에 이 국물이 혹시 다 다를까 봐. 아. 너무 많이 끓여서 이렇게 요것만. 네, 고마워요.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연근은 미리 썰어 놓잖아요. 근데 미리 썰어 놓으면 이게 공기하고 맞닿아서 약간 갈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요 연근을 담은 물에다가는 식초를 조금 넣어서 갈변을 조금 막아주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래요? 너무 많이 넣잖아요. 네. 그러면 또 연근에서 약간 새콤한 맛이 나요. 그것도 조심을 하셔야 돼요. 아, 식초가 그런 게 있구나. 사과도 왜 설탕물에 담가두지 않았나요, 선생님? 그냥 물인가? 맞아요. 설탕물. 자, 그래서 이것도 배운 게 이렇게 많아요. 좀 올려주세요. 참 똑똑해. 깨끗하게. 네. 아, 근데 저게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밑에 물이 없거든요. 우리 보은쌤의 이제 샤방샤브인데 네. 물 없는 샤브샤브. 그렇죠. 오, 이렇게 기대돼. 다 들어갔으면 예. 저는 여기에다가 부추도 조금 넣어요. 아. 부추 넣으면 훨씬 더 이게 씹히는 맛이 좋더라고요. 근데 되도록이면 위쪽 부분을 조금 많이 썰어서 이렇게 넣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부추도 이렇게 해서 좀 넣어주세요. 아, 진짜 여러 가지 들어가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다렸습니다. 아까 준비한 예. 고기를 이제 넣으시면 돼요. 저거 아까 그 저희가 그쵸. 저런 이거 다 재워놨잖아요. 네. 이것도 그냥 덜컥 이렇게 한 줌으로 넣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교양 있게. 그래서 아니요, 교양은 조금 아니고 이제 여기에 있는 증기 물이 사이사이로 잘 들어가서 네. 고기가 잘 익혀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교양은 뭐 우리 다 교양 있잖아요. 보은쌤 지금 손놀림이 엄청 교양 있어요.
샤브샤브는 국물 끓여가서 끓인 다음에 이렇게 넣어서 담갔다가 먹는데. 살짝 익혀서 어. 먹는데 이거는 같이 쪄버리네. 그렇죠. 그래서 요새는 이렇게 국물에서 또 많은 분들이 아니 나는 국물 먹기 싫은데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거가 또 개발이 된 것 같아요. 너무 맛있겠다. 어우. 요게 젊은 친구들도 좋아하고 여기 어르신들도 굉장히 부드러워서 드시기가 좋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다 준비가 됐으면 이제 올려볼까요? 네. 자, 올려볼게요. 이제 올렸어요. 자, 다시마 육수 자, 위에. 올렸으면 요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간이 중요해요. 시간. 팔팔팔 끓는데 올렸잖아요. 딱 15분이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요? 네. 30분도 아니고 15분이었어요. 네, 15분인데 제가 지금 양을 저희 레시피가 굉장히 정확하게 만들어졌거든요. 그 양대로만 하면 딱 15분이면 돼요. 그리고 요 찜기의 센치도 한 30cm 정도에다가 하시면 딱 맞아요. 근데 우리 집은 찜기가 좀 작고요. 좀 깊어요. 그거는 중간에 한번 뒤집어 주거나 아니면 시간을 조금 길게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고 좀 더디 익혀진다. 그런 거 있잖아요. 채소 중에. 연근 같은 거 그런 거 밑에다 조금 깔고 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진짜 이보은의 꿀팁이 나갑니다. 빠밤. 자, 제가 지금 요거 하나 준비했어요. 요게 지금 강판이에요. 네, 가는 거. 강판이에요. 자, 그리고 청양고추, 그다음에 홍고추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랬으면 이보은의 꿀팁 들어갑니다. 빠밤. 자, 양념 소스에는요 꼭 청양고추를 잘게 썰어서 넣어주셔야 돼요. 아마 이따가 드셔보시면 왜 청양고추가 들어가야 되는지 아실 거예요. 고기하고 채소가 입안에서요 이 청양고추 하나 때문에 딱 뭉쳐짐이 느껴져요. 그게 맛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무를 갈아요. 요새 무가 굉장히 단맛이 많이 나거든요. 네. 무를 갈아주세요. 이로 갈으시면 안 되고 강판에 갈아주세요. 박준영 선배님 생각납니다. 자, 그러고 물을 났으면 드세요. 뭐가 하냐면 이렇게 무즙이 나오잖아요. 요거 그냥 그대로 쓰세요. 왜냐? 이 무즙 때문에 소화도 잘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있죠. 시원한 맛이 납니다. 그렇죠. 이 무즙을 어디다 넣느냐? 바로 양념장에 넣는 거예요. 자, 양념장을 만들게요. 자, 무즙 넣고요. 무즙이 들어갈 거라고는 진짜 상상을 네. 못했는데. 무즙이 잘 갈렸어요. 요거 간 거 그대로 다 넣으시면 더 좋아요. 네. 훨씬 시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지금 제가 여기 끓이잖아요. 다 끓이고 나면 밑에 고기 국물, 채소 국물이 아래로 내려와요. 맞네. 맞아요. 그거 그대로 식힌 다음에 기름을 걷고 그 고기의 국물을 요렇게 부어주세요. 아, 그걸 쓰는구나 또. 네. 그래서 같이 섞어요. 야, 이 버리는 게 없다. 안 버려요. 그렇죠. 왜 버려요? 예. 워낙 걷다가 우리 칼국수 다시마도 끓여 먹고 수제비 끓여 먹고 맞아. 죽도 끓이는데.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요거에다가 이제 간장 그다음에 레몬즙이 좀 들어갑니다. 레몬즙 원액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다진 마늘. 아, 이거 궁금하다. 소스 맛. 무즙. 그다음에 다진 파. 그리고 청양고추. 무가 갈려 있어서 식감도 다르겠는데? 네. 그다음에 붉은 고추. 꿀팁들 다 들어갔고요. 네, 다 들어갔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들어갈 게 뭐냐 하면 바로 매실청이 좀 들어갑니다. 여기다가 매실. 설탕 넣으시면 설탕이 잘 안 녹아요. 그러니까 매실청 좀 넣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깻가루가 들어가는데요. 이 깻가루를 조금 듬뿍 넣으셔야 맛있어요. 듬뿍. 깻가루는 깨소금 아니고요. 통깨를 갈아서 넣은 거예요. 네. 이렇게. 깨가 쏟아져야 사랑도 넘치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랬으면 제가 여러분 앞에 놔드렸어요. 이거 한번 소스. 잡숴 보실래요? 숟가락으로? 맛이 소스만? 어떤가? 네, 소스만. 저 이 소스가 너무 궁금해요. 무즙이 들어간 그렇죠. 소스인데. 오, 이 무가 있다. 무가 있어요. 있죠. 아우, 이건 뭐든지 여기다 찍어 먹으면 다 맛있겠죠? 맛있겠는데? 그냥 먹어도 안 짜요? 시원한 게 새콤한 뭔지 맛이 알겠어. 제가 여기에다가 참기름을 처음에 넣었었어요. 너무 좋아. 그랬더니 고기에서 나오는 국물 맛 때문에 참기름을 굳이 안 넣어도 괜찮겠더라고요. 청양고추, 청양고추. 네, 요렇게만 새콤한 맛은 준비를 어디서 했어요. 나오는 거지? 약간 그죠? 아, 레몬즙. 레몬즙. 레몬즙을 원액으로 넣으셨죠? 네, 원액 넣어서 고구마 약간 맛이. 새콤하고요. 만약에 나는 굳이 그래도 꼭 기름을 넣어서 나는 먹어야 되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넣으시는 방법이 들기름 조금만 넣으시면 돼요. 음. 자, 그랬으면 여러분 이제 기대하시는 시간이 왔습니다. 아하이. 뚜껑 한번 열어볼까요? 네. 짠. 와! 예쁘다. 저렇게 는 대로 찌니까 모양도 그대로 있구나. 네, 이쁘죠? 이쁘다. 요거를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 거예요. 이야, 맛있겠다. 나눠드리면 요거 그냥 바로 잡수시면 되는데 네.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오, 배추, 잘 익었다. 그다음에 양파, 양파, 곱다 고와. 그다음에 부추, 고기도 잘 익었네. 그다음에 요거 단호박도 한 2개 정도. 맞아요. 단호박이 넣어주고요. 단호박. 아이고, 단호박은 좀 익혔더니 샤브샤브 찜이에요. 샤브샤브로 그냥 먹는 건 많이 먹어봤지만 그쵸. 찜은 찜으로 처음이시죠? 저도 네, 처음이에요. 네. 이렇게 청경채도 넣고 그다음에 표고버섯도 요게 정말 고기 맛이 나는 표고버섯이에요. 이미 잘 그다음에 연근도 이렇게 같이 연근. 넣고 고기를 건강식이네. 이렇게 고기 해서 많이 드세요. 네, 눈을 못 떼겠는데. 이렇게 해서 이 계절의 건강식이에요. 올리면 되죠. 이렇게. 이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잡수시면 되는데 네. 요거 배추는 잎하고 줄기하고 같이 이렇게 맞아요. 싸서 한번 싸먹어야 잡숴 보세요. 이렇게 담아서 잡수시면 됩니다. 이야. 대령하겠습니다. 또 향기가 향이 뭐 벌써 올라오죠? 장난 아닙니다. 아이고. 아유, 야. 와우, 이거 진짜. 아유. 향이 싹 오네. 그쵸. 저 향이 예술이죠. 야, 흐뭇해. 육수 향도 난다. 육수 향이. 저는 그것도 진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아래 이제 육수 다시마랑 그 그쵸, 다 향이 있었죠. 올라오면서 쪄진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단호박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근데 그 육수가 또 소스에도 들어가고. 이야, 어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잡숴보세요. 육수 향이 나요. 오, 예, 올라오죠, 지금. 국물이 없는 샤브샤브인데 육수 향이 납니다. 어떠세요, 이중 MC님? 우리 이거는 싸서 먹어요. 배합이 잘 맞아요. 그렇죠. 너무 만족하신. 그 소스가 굉장히 맛있지 않아요? 소스가 제대로 맛을 내요. 우리 이재용 아나운서님께서는 말씀이 적어지시면 네. 만족 100%입니다. 너무 맛있다는 네. 그 뜻이기도 하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 인선 씨도 이렇게 싸가지고 보세요. 배추에 딱 싸니까 딱 좋고. 고기 밑에 많아요. 네. 이게 소스 듬뿍 찍어도 될 것 같은데요? 소스 듬뿍 찍어도 돼요. 소스가 짜지 않아. 청양고추가 넣었는데 짜지 않아요. 와, 향이 너무 좋다. 와, 진짜 육수 향이 나네. 맛있어요? 오, 너무 맛있어. 아, 선생님. 네. 고기에 왜 밑간을 하신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고기 밑간을 해야지만 그게 맛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씹을 때 향도 더 잘 살고 어우러지면 훨씬 좋네요. 야, 선생님 근데 너무 맛있는데 또 시간이 네. 아, 그래요? 시간이 벌써 다 끝났어요? 벌써 이렇게 됐어요. 와. 다음 주에는 뭐 배워볼까요? 다음 주에는요, 우리 오랜만에 냉장고 한번 샅샅이 뒤져보자고요. 바로 냉톨 채소로 만드는 아주 맛있는 채소 습입니다. 아우, 다음 주도 기대됩니다. 선생님 이번 주도 잘 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어제 급격하게 찾아온 추위에 더해 오늘은 기온이 더 낮아졌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은 3.9도로 출발했고 현재 서울은 4.2도로 초겨울 추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따뜻한 옷차림 챙기셔야겠습니다. 이 정도의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입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6도로 평년 기온을 슬슬 회복하겠고요. 내일 한낮이면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오늘 낮에도 기온은 크게 오릅니다. 어제 12.7도에 그쳤던 서울의 기온은 오늘 한낮에는 15도까지 훌쩍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널뛰는 기온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시면요. 서울과 대전이 15도, 광주와 대구가 16도, 부산이 18도로 기온이 훌쩍 올라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가끔 구름만 많겠는데요. 오후부터는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한 가을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맑은데요. 다만 계절이 변화하는 길목에서 생기는 낮과 밤의 큰 일교차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야, 오늘같이 추운 날은 샤브샤브찜 특별 메뉴로 너무 좋은데. 아, 최고인 것 같아요. 뭐든 건강에 좋게 먹으려면 쪄서 먹으라고 하잖아요. 집에서 꼭 한번 해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Next Channel A